네, 학생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네, 좀 앉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기업문화특강 제 두 번째 순서인데요. 제 2탄인데 오늘은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이기광 상무님 모셨습니다. 일단 먼저 박수로 더 한번 환영하시죠. 예, 오늘 저는 뭐 사회는 아니지만 짧게 사회를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요. 이 프로그램을 전체 운영을 맡고 있는 저희 대학 2,500여 명의 졸업생들의 취업을 다 책임지고 있는 종합인력개발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배수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강의 내용이 굉장히 좋을 건데 많이 경청해 주시고 아까 스마트하고 샤프한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오늘 강의를 해주실 이기광 상무님 잠깐 양념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년도에 대한항공 칼에 입사하셨고요. 91년 이래부터 홍보 분야에 주로 이제 담당을 하셨고, 예, 미주 지역 파견 근무도 하셨고, 기획 홍보팀장, 미디어 팀장, 해외 홍보 담당 임원도 역임하셨고,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능력 향상 과정 수료하셨고요.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 통합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통합 커뮤니케이션 어렵습니다. 예, 거기에서 국내 홍보 담당을 맡고 계시는 임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강연을 청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대한항공 이기광 상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항상 회사에서 어렵게 스트레스 받고 왔다가 이렇게 오자마자 여러분들의 이런 아주 밝고 이런 어떤 젊은 기운을 느끼니까 굉장히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은 저는 87년도에 대한항공에 입사해가지고 사실 20여 년 동안 쭉 일선 홍보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홍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운데 사실 대한항공도 그동안에 지금은 많이 성장했죠.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그동안에 아주 많은 어려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적지 마시고 오늘 편안하게 저하고 있는 시간을 좀 유쾌하게 보내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운데 좀 웃돌이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예. 교수님 저한테 그냥 양해를 안 구하고 해도 된다고 오늘 이렇게 우리 여학생들 많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젊었을 때는요 좀 날씬했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배도 나오고 최근 제 별명 저희 직원들이 저 몰래 들어보니까 저보고 수령님이래요.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 예.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김일성이 젊었을 때는 그래도 좀 호남형입니다. 나중에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대한항공과 기업문화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죠? 지금도 공부하시려고 지금 메모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이게 보니까 읽어보지 않았는데 이런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10대 공부에 미쳐라? 뭐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대하고 앞에는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인데 여기는 20대여 뜨겁게 공부하고 눈부시게 성공하라. 또 이런 책이 있네요. 미래를 위한 당당한 공부법. 30대 다시 공부에 미쳐라. 지금 벌써 미친다는 얘기가 3번 나왔습니다. 40대 다시 한번 공부에 미쳐라. 30대 다시 공부에 미쳤는데 한 번이 더 붙었네요. 자, 이러다가 이제 공부가 죽겠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 많이 힘드신데 지금도 뭐 치열한 이런 취업 경쟁하에서 입사 준비하기 많이 힘드신데 사실 회사 들어오셔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쭉 보시면 제가 대한항공에서 또 요구하는 어떤 제 인재상이랄까, 그다음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그 과정을 받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역사를 한번 돌아다 보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오늘 현 주소가 어느 정도 발전을 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특히 한진그룹 대한항공에서 사실 어떠한 사람의 소양 있는 인재를 원하는지, 그리고
저희 회사가, 저희 그룹이 갖고 있는 경영 철학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거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래서 최초 민항이 48년도에 시작이 됐다가 92년도에 이제 코리아 에어라인스 대한항공공사라는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적자 허덕이었고 그 프로펠러가 6대 갖고 있었죠. 그래서 1969년도에 그 당시에 저희 그 한진그룹을 세우신 선대 회장인 조중 회장께서 자, 대한항공공사를 인수해서 정식으로 대한항공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과거에 한번 그때 아십니까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저희가 이제 61년도에 5.16 쿠데타가 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해외 여기저기로 좀 순방을 다녀야 되겠죠.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장거리를 날 수 있는 비행기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그 당시 존슨 대통령이 비행기를 미국 방문할 때 타고 와라라고 해서 아마 보내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은 없어진 항공사죠. 노스웨스트가 보통 저희들은 노스워스트라고 합니다. 하도 서비스가 엉망이어가지고 지금 없어졌죠. 자, 그래서 65년 5월에 이게 지금 65년 5월에 김포공항에 이제 그 제트기가 처음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겠죠. 저 제트기가 왔으니까. 넘겨주시고요. 그때 한번 이거 기사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지금 쭉 한자로 돼 있는데 청와대 주인공 시고갈 하늘의 백악관. 근데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보잉 7077가 김포공항에 닿았다 그냥 나갔다고 돼 있네요. 여기 오타. 요새는 이런 기사가 이렇게 오타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타고 태평양 건너 이 비행기는 하늘의 백악관 병이라는 별명이 붙은 호화판 제트기로. 그때 보면 여기 기고 41피트, 순항 속도가 시속 620마일.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씁쓸한 기사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우리의 좀 어렵던 역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일국의 대통령이 타고 갈 비행기도 한 대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과거의 우리 역사가. 자, 넘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첫 출범하게 된 이제 그 김포공항 사시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인원이 한 500명이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래서 69년 3월에 이제 대한항공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다음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지금 돌아가신 우리 선대 조중훈 회장님이신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요, 제가 이 다음에 오늘 기념으로 아주 간단한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맞춰주시면 최근에 최근에 만든 이쁜 그 카드형 USB를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오신 걸 알았으면 좀 많이 준비했을 텐데 다행히 10개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10개를 준비했거든요. 퀴즈를. 근데 제가 사인을 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시면 나중에 맞힐 때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예. 제가 답이 있는 파워포인트 클립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한 문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여튼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이걸 잘해보겠다는 인터뷰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자, 적자의 허덩이는 대한항공이 있었지만 앞으로 열심히 대한항공 운영을 통해서 정상까지 올려놓겠다.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를 갖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1972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태평양 횡단을 했죠. 여기를 초행했고, 처음에 로스앤젤레스에 첫 비행기가 내렸을 때, 그 당시 우리 여러분들이 한 할아버지쯤 됐겠죠. 이민 1세대. 그 당시에 우리 가발 공장이라든가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때 처음에 이 비행기가 LA공항에 도착했을 때 다들 태극기를 들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74년도에 또 보잉 747 전복을 도입했고, 그래서 태평양 시대를 열었죠. 참 보면 이 광고 참 어떻습니까? 광고. 최근에 여러분들 대한항공 광고 보시면 좀 굉장히 좀 스마트하지 않습니까? 뭐 내가 사랑한 유럽이라든가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근데 그 당시에 광고를 보면요, 항상 이 비행기가 나옵니다. 비행기. 그리고
저 옆에 이제 곤이 있죠, 곤이. 요 옆에 로고 있는 거. 저게 이제 좀 바뀌었는데, 태극마크로. 그전에는 이제 곤이었어요. 한자가 들어가고. 매주, 주희회. 지금은 그 서울 파리를, 저희가 대한민국 갖고 있는, 아주 자신있게 자랑하는 A380 비행기가 뜨고 있죠. 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합니다. 75년도에 파리에 취항을 했고요.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물터미널 개장하고, 네. 그래서 1988년도에 제가 이제 글로벌, 공식 항공사로서 또 많은 선수단을 수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 중국 취항 90년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교가 수립하기 전에, 정부 간의 정식의 국교가 수립하기 전에 저희가 민간 항공사로서 먼저 그 취향을 개척을 해서 취항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스카이팀이라고 그래가지고 항공 동매체인데요. 이거를 저희 조양호 회장께서 어떤 맹주 역할, 리더 역할 해가지고 항공사끼리 이제 지금 거의 한 20개 항공사가 지금 가입이 됐는데, 이 항공사끼리의 노선 제휴랄지 마케팅 제휴, 그래서 이 세계에는 큰 그런 그 동매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스카이팀 있고 원월드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지금 많이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좀 이제 중국에 뺏긴 했지만은 2005년도에서 어떤 11년까지 수송으로서는 항공 화물 제가 1위를 달성했었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35주년을 대비해서 유니폼을 바꿨습니다. 유니폼. 그때 요때 가장 이색적인 좀 화제 인물이 가운데 계신 분, 티베트 공주라고 그랬죠, 저분이. 별명이. 눈이 꼬리가 좀 째지고 광대뼈에 태어나왔는데, 상당히, 혹시 이 광고를 보신 분 안 계신가요? 굉장히 그 당시 패션쇼 같은 개념으로, 거기 보면 이제 뭐 흑인 승무원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경쾌한 음악과 함께 패션쇼를 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광고를 해가지고 굉장히 그때 선풍적인 좀 화제가 있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 가운데 있는 저 모델 분이 상당히 해외 무대에서는 유명하신 분이래요.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신 대리의 빼레라는 디자이너가 옷을 디자인한 건데, 지금 바지도 입을 수 있고 위아래로 치마도 입을 수 있고 또 가디건도 있고 굉장히 기내에서 편의성을 제고한. 근데 뒤에 또 이제 근데 이 옷은 유럽형으로 굉장히 슬림해야 이 티가 나기 때문에 저 옷을 제대로 입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살을 뺄 수밖에 없어요. 살을 빼도 무리하게 빼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승무원들이 저 옷을 좀 멋있게 입고 싶어서 굉장히 심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다음에요. 자, 여기도 하나 답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A380이라는 대형 항공기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이게 거의 많이 채우면 거의 900석 가까이 채울 수가 있는 건데, 저희가 2층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잉 747-400을 2대를 겹쳐놓은 그런 항공입니다. 제가 이제 10대를 다 보유가 돼서 올해 다 들어왔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보잉의 차세대 기종이 보잉 787 기종이 지금 들어올 예정입니다. 제가 어느 특정 항공사를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비행기를 가지고 좀 굉장히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저희는 이미 끝났고요. 이걸 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 항상 한 발 앞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은 대한항공 오늘로 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처음에 1960년도에 출발 당시 제트기 한 대 그런 구형 플러플락이 몇 대만 가지고 시작했다가 오늘날 총 14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도 지금 답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120대, 항공기 76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A380을 하늘 위의 호텔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타보실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혼여행 갈 때 이 비행기를 타시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날 보면 저희가 국내를 포함해서 45개국 125개 도시를 취항하고요. 유럽, 그다음에 CIS,
모스크바하고 그쪽 이런, 그다음에 중국, 일본,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해가지고 거의 지금 들어갈 땐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125개를 들어갔는데 지금 남은 데가 남미 페루하고요. 그다음에 몇 군데를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희가 아프리카의 나이로비도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취향한 거거든요. 거기가 앞으로 제2의 중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있다. 거기에 지금 중국도 많이 투자를 하고 건설하고 하지만은 지금 상당히 공교롭게도 최근에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파동으로 해서 저희가 잠시 운유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저희 미래에 어떤 뭐랄까요 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노선인데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뭐 흑자를 못 보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략적이고 좀 그런 노선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투자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항공은 이제 크게 보면요. 저희 이제 회사의 내부 조직이 되겠는데요. 이제 국내에도 뭐 지점이 좀 주로 해외가 이제 어차피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인 경우에는 이제 10개 사업본부, 여객사업본부, 가장 그 여객 영업을 하기 전에 여객사업본부, 아무래도 여객하고 화물이 큰 유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저 기내식을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기내식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부산에 위치하고 있는 항공우주 사업본부가 있습니다. 여기가 참 별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서 뭐 미군기 창 정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또 저희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해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그 최근에는 무인기 쪽에 굉장히 박차가 가고 있고 조만간에 아마 그 상용화가 될 것 같아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해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지역에 다 지역 본부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이제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대한항공을 좀 선호하는 어떤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다른 기업보다는 해외 근무를 할 수 있는 해외로 근무할 수 있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입사한 지 한 2년만 되더라도 단기 파견 형식으로 단신 후임해서 좀 고생은 되지만 어떤 해외 이런 문물이라든지 문화와 그쪽에 어떤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리고 또 영업부서에 또 발령이 되면은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포스트가 전 지역에 한 300여 개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있는 동안에 그 지역도 뭐 지역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특히 가장 선호하는 데가 이제 아무래도 영어권 쪽에 가면은 뭐 아이들도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뭐 조기 교육 할 필요 없이 좋은 환경에서도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아까도 제가 우리 초기에 제가 여러분들 공부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사실 회사 들어오면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 교육부터 시작을 해서 대신 그 직급에 맞는 그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급하기 위해서 진급 시험을 봐야 되고, 그럼 진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이버 캠퍼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과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뭐 어학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 직무 훈련 과정이랄지, 그다음에 혹시 그 뭐 경제 경영, 아무래도 어문학계 또 학생들은 또 이렇게 뭐 이런 재무적인 게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쭉 그런 그 사이트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습도 하고 또 오프라인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과장급 되면 그 중에서 뭐 선발해서 뭐 해외 MBA, 유수한 대학의 MBA도 회사 비용으로 좀 유학도 보내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건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당하게 실력이 있으면 여학생도 여직원도 당당히 선발이 돼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뭐 저 임원들도 여성 임원이 많은 편입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그거는 당당하게 남자들과 경쟁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룹사 대표도 지금 사실 제 후배인데 같이 옛날 홍보실에서 근무했던 지금 일본 지역의 어느 그룹사 대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자질과 능력과 열심히 한번 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업무상으로 또 이렇게 그 항공기 제작사나 이런 데 파견을 근무해서 좀 자기의 전문 분야를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뭐 간단히 실적을 살펴보면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실 그 항공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 경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우리를 둘러싼 그 경영 환경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뭐 사스라든지 최근에 있던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급격한 뭐 테러라든지 혹은 지구촌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여행 수요를 위축하는 그러한 좀 항공사 입장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수요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활성화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올해는 또 그 상반기에 또 엄청난 우리 세월호 포동으로 인해서 또 수학여행 수요가 뭐 급감 정도가 아니라 다 없어졌죠. 특히 이제 뭐 제주라든지 이런 분들. 저는 꾸준히 그래도 좀 슬로우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수치는 별 의미가 없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뭐 실적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거든요. 좀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저희 직원이 지금 한 25,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근데 이 중에서 특징적인 게 승무원들이 6,000명이어야 돼요. 우리 여승무원들이.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죠. 근데 저희가 비행기 대수가 146대고 계속 새 비행기는 회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속 신형기를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객석 승무원직은 겉으로 보기 화려하겠지만 굉장히 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어떤 이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그 굉장히 일을 하면서 조금 뭐 다칠 수 있는 직업병이라든지 그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건강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뽑기도 하지만 많이들 나가세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면 우리 일반직 근무하는 여성들은 거의 임신, 출산 임박까지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여승무원들은 딱 임신한 순간부터 비행기 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휴직을 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연 감소가 많기 때문에 일반직보다는 이런 객실 승무원들은 계속 많이 뽑습니다. 많이. 그리고 그다음에 운항 승무직 이거는 뭐 우리 조종사들도 한 2,000여 명. 그다음에 기술직 이 안이 이제 정비사들. 그래서 결국 이 현장에 있는 그 승무원, 운항 승무원, 그죠? 그다음에 정비를 하는 이 정비 인력이 어떻게 보면 항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홍보나 뭐 기획 이런 파트는 이제 지원부서겠죠. 스텝 지원부서. 근데 거기에 보시면 또 남녀 비율도 42%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특히 대한항공은 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그 여성 친화 기업으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농담을 좀 해도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항공 여직원한테 찍히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무조건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예약 민원을 푼다든지 뭐 공항에서 뭐 자리를 배정한다든지 여직원들한테 찍히면 되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크게 항공 에어라인이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짐과 그죠? 사람과 짐을 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항공사에서는. 그래서 항공 운송 사업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화물과 여객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항공기를 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품도 제작해서 납품도 하고 그다음에 전에 있었던 옛날에 무궁화 발사체 위성체도 저희가 참여를 했고 최근에는 아까 무인기라는 틸트로더라는 차세대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하입을 하고 있고요. 또 게시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호텔 쪽도 저희가 많이 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그냥 네이버에서 뉴스에서 대한항공을 치시면 거의 매일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좋은 기사만 있는 게 아니죠. 상당히 저희가 좀 어려운 기사. 결국은 좋은 기사는 키우고 나쁜 기사는 좀 먹지 않은 게 저희들 임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저 호텔이 지금 LA에 있는 윌셔 그랜드 호텔. 거기가 좀 오래된 호텔인데 여기를 73층으로 레노베이션을 해서 그저께인가 아마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위탁하는 호텔 인터컨티넨탈 정한 기사가 났는데 LA라는 거기가 아까 참 그러면 감기가 무량하죠. 아까 여러분들 잠깐 초기 보셨지만
1972년도 저희가 처음 그 LA 공항에 저희 태극마크로 비행 갔을 때 거기서 고생하던 우리들 부모님 세대 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환영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세월이 거의 40년이 흘러서 당당하게 LA에서 가장 큰 그 알토로 같은 요충지에 저희 힘으로 저희 브랜드로 그 미 서부에서 거의 가장 큰 빌딩을 짓고 그 지역 경제에 또 그 고용을 창출하고 또 세금도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쪽에서는 미국 사람들. 그래서 당당하게 어떤 그쪽 현지 글로벌 기업을 그럴 수 있는 만큼 성장했다는 거. 그래서 또 미국은 굉장히 스마트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현지에 이렇게 큰 랜드마크적인 어떤 기념비적인 그런 건물 지은 현지, 사실 미국도 많이 어렵거든요, 요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근데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되고 또 세금에 거치니까 그 LA시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 묵은 숙박세라는 게 있대요. 숙박세를 그거를 향후 25년 동안 면제해줬어요. LA시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그 짓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파이낸싱 부분도 상당히 많이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그 글로벌 기업이 현지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하게끔 많은 그런 어떤 이 합리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하고 비교하면 좀 안타깝죠. 저희들 어떻게 하든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활성화해야 되는데 아직 국회는 열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8년 동안 있었지만 좋았던 시기는 아니, 항상 이렇게 편하고 좀 따뜻한 시기는 별로 없었어요. 항상 어려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렇고. 좀 항상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안에서 무엇이 가장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냐를 우리가 선택을 할 뿐입니다. 열심히.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답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뭐 홍보실 근무를 오래 했지만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매체를 컨트롤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같이 그때 초기만 하더라도 뭐 신문이 몇 개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인터넷 시대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신문이 나오면 기사를 이렇게 스크랩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기자만 이가 아니거든요. 다 여러분도 다 기자죠. 왜? 다 SS, 개인 블로그, 해서 자기 어떤 모든 갖고 있는 생각, 이런 것이 아주 실시간 소통이 되고 그것이 어떤 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포지셔닝해서 끌고 간다는 것이 그 기업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관건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호텔 리무진 사업 쪽을 딱 하니까 제가 갑자기 좀 저도 과거에 그 어려웠던 시기에 이렇게 많이 성장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큰 사업의 줄기는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결국은 종합 밀류 기업을 표방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증그룹이라는 그룹은요, 뭐 이렇게 심지어는 이런 말 해요. 뭐 삼성 제가 뭐 타는 그 그룹을 뭐 얘기할 건 없지만 이런 아주 칩스에서 칩스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칩이라는 건 반도체 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뒤에 있는 칩은 우리 먹는 스낵 있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대기업들이 어떤 그 돈이 되면 이렇게 문화발식으로 많이 접근을 한다. 뭐 그런 걸 약간 빗대서 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뭐랄까 좀 어리숙해요. 순진하고 한진그룹은 뭐냐면 저희들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거든요. 길. 그러니까 하늘의 길이 있고요. 바다의 길이 있고 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 대한항공은 69년도에 했지만은 처음에 저희 회장께서 한진그룹을 한 거는 45년도에 한진상사라는 회사를 설립했었거든요. 그때 딱 트럭 한 대 갖고 시작을 했어요. 딱 한 대 갖고. 한 대 갖고 시작을 해서 쭉 사업을 이루시고 그다음에 원래 20살 때 어릴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 일본의 그 해운 양성소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니까 해운 양성소에서 이런 해운 정비 역할을 하면서 밤에 주경 야도가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해운에 대한 꿈을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뭐 잘 뿌리를 내렸고 그것이 잘 지금 키우고 있는데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를 표방하는 것이 저희 한진그룹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길을 닦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는 닦아야 그 다음 사람한테 가잖아요. 참 힘들죠. 처음 길을 닦는다는 것이. 어떤 파이오니어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직원들한테 들어오면, 야, 우리는 이거다. 이 길이라고 하는 거는 동맥이다, 동맥. 그러면 니들은 뭐냐? 니네들은 헤모글로빈이다. 이 조직이 활성화되고 빨리 이게 피돌기가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회사가 크는 거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참고 그 요소에 뚫린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스스로 뚫어야 된다. 누가 뚫어주지 않는다. 그건 어떤 조직 간에 어떤 소통이 안 된다든지 막혀 있다든지 이런 불협화음이라든지 이해를 못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상적인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에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뚫자. 그래서 잘 돌 수 있도록. 그래서 피돌기가 잘 돼야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조직도 이런 중간중간에 막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기업이 또 오래되면 대기업 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무원들 복지부당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항상 이런 신선한 헤모글로빈 많은 피돌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래 회사 생활 해보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보면 우리 한진그룹은 길을 여는 사람들이고 제가 오늘은 제가 소속이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하늘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큰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와 좀 지금까지 봤고요. 조금 디테일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도대체 한진그룹 대한항공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할까? 그걸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도 이따가 기수가 있습니다. 내 말은 다 멋있어요. 말은. 근데 무엇보다 일단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닦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길을 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거기 있는 뭐 돌돌 골라야 되고 길도 평평해야 되고 뭔가 나서서 누군가는 먼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노선 개척에도 그래요. 처음에 아직 개발되지 않는 새로운 신규 노선을 개척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가 도전 정신을 가지고 야, 이걸 내가 아직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진취적인 성향을 갖지 않고 하서는 힘들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진취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런 어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나으리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뭔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아주 밝은 사람들. 자,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가 45개국에 취향을 하는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현지인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물론 영어는 기본이고요. 영어는 기본이고 혹시라도 그 지역의 언어를 익히려는 노력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 직원들 중에서는 영어는 어차피 일정 수준 되니까 또 현지어를 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놀랍니다. 1년 만에 거의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들 또 한류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인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근데 보면 놀라죠. 야, 어떻게 1년 만에 저렇게 한국말 잘하냐.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라든지 사실 오지도 많거든요. 대한항공이 시행한 도시에 오지도 많아요. 터키는 좋죠. 이스탄불 있고 본베랄지 저기 동남아 있죠. 근데도 아주 현지어를 굉장히 능숙하게 하고 온 친구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현지 문화를 이해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자, 해외 발령 받았으니까 현지에서 대충 놀자. 그거는 3년 뒤에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때에서 느꼈던 어떤 자기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그러면 또 3년 뒤에 또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업주에서 근무하신 임원들 보면은 해외 근무를 한 서너 번씩 하세요. 그러면 직장생활 반 이상 해외에서. 꼭 해외 근무가 좋은 건 아니지만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대한항공은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고 보다 이런 지구촌 시민들의 마음과 우정과 그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좀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일을 통해서 재밌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그런 기회를 맛볼 수 있다는 게. 그리고 때로는 또 기회가 되면 또 공부도 시켜주고. 심지어 저희 사무실에 지금 여자 부장이 하나 있어요. 여자 부장. 근데 지금 딸도 하나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홍보 쪽에는 별로 해외 근무할 그게 없어서 인사부에서 홍보실 고생하니까 포스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LA에 있는 UC 어바인이라는 학교에 커뮤니케이션하고 지금 마케팅을 한 6개월은 공부를 하고 남은 6개월은 이제 회사에서 미주 지역부문에 근무를 하겠는데 본인한테는 엄청나게 기회죠. 근데 제가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다 젊은
그 해외에서 온 젊은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올해가 43이거든요. 근데 전교 1등 했어요. 전교 1등. 놀라운 거죠. 올 A. 딸애도 이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지고 거기서도 엄마가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여기서는 빌빌하더니 미국에서 또 걔도 올 A. 모녀가 올 A.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회들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한항공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일단 그러기 위해서 어학은 기본이죠. 어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다 열심히 하시니까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뭐 자랑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잘 못하지만 저는 원래 일찍 들어와서 그리고 국내 홍보, 해외 홍보도 했지만은 요새 들어오는 우리 젊은 친구만큼은 할 수가 없고 하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고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어학이 영어를 잘한다는 건 자랑이 아니다. 단지 못하는 게 불편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그 역에 대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대한항공이 다른 기업에서 저는 좀 좋다고 보는 게 저희는 소위 말해서 이런 학연이 없어요. 학연이 어떤 경도진지 일단 들어오면 그리고 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게 뭐 학교를 이게 끼기 뭐 이렇게 지어가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보통 하듯이 그런 거 제일 싫어요. 회사에서 그런 거 했다가는 굉장히 이건 아주 회사에서 원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벌써 우리 인물들 중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골고루 배치가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봉사죠. 고객에 접점해서 손님을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서비스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 요새 보면요. 저희가 사실은 여성모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인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미인대회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무슨 남직원도 훈남을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어차피 이 서비스업은요. 어차피 이게 단정하고 좋은 인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옷차림이라든지 용모랄지. 그래서 대부분 보면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도 되게 보면 에어라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사람이 밴드해요. 깔끔하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성실한 조직인 여기도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저도 지금 제 밑에 팀이 2개가 있는데 조직에서는요 스타가 필요 없어요. 스타가. 우리 어디 이런 연예계라든지 스포츠에 스타가 필요 없어요. 소위 말해서 스타급 필요가 없어요. 팀 플레이어. 같이 더불어서. 그리고 왜 우리가 극명히 알 수 있냐면은 과거에 어떤 특정 분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유명한 NBA만 나온 사람들 뽑았어요. 그쪽이 아무래도 재무라든지 금융 쪽에 밝으니까. 근데 실패했어요. 왜? 되게 잘난 척하거든. 별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 말이 많고 뭘 시키면 말이 많고 일단. 제가 지내보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대한항공 포함해서 어느 회사를 가든지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상사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거는 예스맨이 아니에요. 시켜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선배라도 일단은 뭘 얘기를 하면 일단 들으세요. 그러니까 훌륭한 리스너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들어주고 좀 한 타임이 지나서. 근데 그게 나하고 굉장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 얘기가 100% 이건 아니야. 일단 들으세요. 듣고 한 템포 있다가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부장님,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이 부분은 요 부분만큼 일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요. 맞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냥 바로 자기 개인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면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저는 27에 입사를 해서 어떻게 바로 오래 연애하던 애인이 있어서 입사하던 때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빠가 됐어요. 근데 조금 처음에 애 엄마가 왜 임신했다니까 왜 그 드라마 보면은 남편이 좋아가지고 막 꽃 사가지고 막 가잖아요. 집에 자기야 가만히 있어 달려갈게 이러고
근데 저는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아직 아빠로서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올해가 27인데 지난 6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글쎄요, 제가 당장 할아버지를 당장 아니지만 조금씩 그것도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할아버지는.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아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20살 때 돌아가셨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얘하고 오랜 추억을 갖고 싶어. 얘기를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그 목욕탕도 같이 데리고 다니고, 이게 굉장히 스킨십이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같이 다니고 항상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요새 매일 전화가 와요, 아침마다. 그러니까 얘기 뭐냐면은 항상 들어주는 거죠, 얘기를. 들어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뭔가 또 고민 있을 때 들어주고, 또 아빠의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어떤 그 장애 없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제 자랑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회사와도. 그죠? 뭐 회사에서 선배는 자기 형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나이 많은, 저도 뭐 우리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 은 제가 거의 아빠 같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친구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특히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기업이 그래요. 기업이라는 생리가 어차피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스타트업 플레이어는 개인 사업은 가능합니다. 개인.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개인 자격증 가능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직에서는 스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같이 잘 화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 공동의 선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성과가 좋아요. 지나다 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한진그룹은 길을 닦는 사람이다. 자, 길을 닦는 게 쉽지 않겠죠. 뭔가 이 진취적인 계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은, 우리의 무대는 전 세계다.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된다. 어학은 필수다. 그리고 저희는 고객을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예의 있게 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안으로 들어와서는 우리는 작은 거 하나라도 책임감 가지고 끝까지 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직적인,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그런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게 있어요. 옛날에 저희 여러분들 50 시절에 타임지에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카바 스토리 나온 적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 캔드 스프릿. 하면 된다. 그게 굉장히 하면 된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해서는 안 될 일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 군대는 가능하죠. 근데 그게 그런 리더십은 안 먹히거든요, 요새. 나를 따르라. 그건 옛날 얘기고, 모르겠어요. 처음엔 따를지 못하다 끝까지 못 가요. 제가 사실은 임원이 되고 나서, 아까도 제가 대한항공 교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직급에 따라서 딱 계속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무슨 그 임원 경영 능력 향상 과정을 한 4개월째 아주 혹독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사실 다 까먹었어요. 거의 거기 나오는 무슨 재무, 인사, 뭐 마케팅, 뭐 별의별 다 했는데, 지금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만 남아있어, 머릿속에. 그것도 하나의 만화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인사 조직 쪽의 교수님 중에서, 근데 뭐가 남냐면요. 하나 이제 많은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리더는 어떤 역할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안 좋은 케이스죠. 그러니까 지휘자가 이제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인데 지휘자가 딱 서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청중이죠. 그러니까 딱 이제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단원들은 옆에 다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악기를 다 내리고 옆에 서 있어요. 이게 X다, 이거 X. 자, 현대 리더는 일단 그 단원들이 앞으로 나가고 지휘자는 뒤에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다 이거지. 자기가 주인이 아니고 자기 후배, 자기 팀원들이 내세우고 관리자는 뒤에서 박수 쳐주고 그 사람들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끌어가는, 그게 이제 진정한 리더다.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요. 그래서 다 까먹었는데 그거 하나만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제 말을 공감하시면, 그리고 나중에 또 회사를 들어가시면 한번 어떤 상사가 좋은 상사고 어떤 상사 미운 상사인지 한번 해보시고 다들 좋은 상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인상이고 우리가 오늘 그만 넘어가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소위 모토라는 게 있죠. 그 회사가 대한항공이 추구하는 거는 저희는 어차피 글로벌 항공사로 하고 싶은 게 저희 꿈이니까 세계 항공권을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 to be a respect leader in the world airline community 이게 이제 저희 비전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미션이 있느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대한항공 광고 보시면은 쫙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아주 그 중저음의 멋진 목소리로 뭐가 나오죠? Excellent in flight 하고 나오죠. 중저음. 자, 중저음으로. 자, 마지막. 자, 내가 불러주세요. Excellent in flight. Excellent in flight. 좋습니다. 예. 답이 있습니다. 여기. 자, Excellent in flight.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최상의 하여튼 잘 보겠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Operational Excellency, Service Excellency, Innovative Excellency 세 가지가 저희는 이제 추구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 최상의 운영 체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각 부문별 조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운항을 이게 안전이 담보되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항공사는. 과거에 저희가 최근에 99년도 12월 23일 런던 스탠테드 화물기 사고 이후로는 지금까지 15년 무사고거든요. 15년 무사고. 90년대는 무지하게 많이 사고 많았고. 근데 그 사고에 대한 걸 얘기하자면 긴데, 하여튼, 그거를 안전한 항공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안전을 우랑을 입었고, 그거는 또 절대로 자랑할 게 안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계속 이거는 긴장을 하고, 똑같은 이런 그 안전한 퀄리티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누구 하나 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영 체계를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는 이 고객, 아까 이 직원 하나하나가 그런 서비스 정신,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고객의 마음을 움직여야 감동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하고, 그런 아까 말씀한 이런 역동적인, 저희가 300개 팀이 이상 있는데, 그 팀들에서 아주 모든 그 직원들과 관리자들이 혼혈일치가 돼가지고 이런 아주 생동감 있는, 그래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에 콜레스테롤이 막히지 않고 하여튼 이런 헤모글로빈이 계속 순환하는 이런 활성화된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야 회사가 발전하고 성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외국에 비해서 가진 게 없잖아요. 우리 인적 잘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더 눈 똑바로 뜨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은 거를 흡수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 더 많이 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겠다. 이게 이제 대한항공 비전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뭐 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2019년이면 이제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면 뭐 다시 또 화물도 1위를 탈환하고 이제 앞으로 매출도 한 20조를 목표를 하고 비행기도 한 180도 들여오고 또 더 취향 도시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이런 나름대로 이런 장기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단계네요. 그래서 쭉 말씀드렸고. 자, 4번. 자,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진그룹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길이란 거는 자, 수송, 물자와 사람을 수송을 해서 나라에 보답한다. 중요한 겁니다. 나라에 보답한다. 그래서 이거는 요 밑에 있는 거는 그 사운이에요. 장애와 신념, 성의와 실천, 책임과 봉사. 그 앞에 있던 그 도모가 비슷한 건데, 하여튼 뭐 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또 신념을 기반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얻어진 여러 가지 뭐 수입이라든지 이거를 일본은 또 사회에 공헌을 하고 돌려주자. 이게 이제 정신입니다. 이 신념 하나만 이제 예를 드릴게요. 저희 우리 현 대장께서 과거에 이제 그 미 군납업을 하셨대요. 미국 팔고.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미국의 그 야전 잠바를 어디도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2트럭인가 없어졌대요. 근데 그거를 없어졌는데 그 전부 누군가 그걸 빼돌려가지고 전부 다 남대문 시장에서 그걸 다 팔았대요. 근데 그거를 웃돈을 주고 다시 다 사가지고 그 기회를 마쳤다는 거죠. 그건 이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용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셨다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낚싯대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물어발식으로 돈이 된다고 그러면 막 여기저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들 업종은 되게 단순해요. 거의 다 물류하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낚싯대를 여러 개 놓는다고 해서 고기가 다 물리는 게 아니다. 그것도 우리 차장님 경영 추적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두 대만 집중적으로 해야지 뭐 수십 대 깔아놓는다고 다 고기 안 물리거든요. 그게 그런 게 어떤 보면 그 삶의 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떤 대한항공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세련되지 않지만 이런 한진그룹의 이런 모토는 수송을 통해 나라를 구한다. 나라에 보답한다. 하며 자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아까 말한 그런 저희 내부의 이런 전문성과 자율성이 하는 그런 조직 그 다음에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인재들 그 다음에 이런 게 뭔가 새롭게 이런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는 기업 문화 그 다음에 고객을 앞세우는 그 만족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룰을 지키는 경영 나쁜 짓 하지 않고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재벌들이 뭘 빼돌리고 나쁜 짓 하면요 이건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다 공시하고 투명하게 돼 있고 다 들여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비자금 만들고 부동산 투기하고 나쁜 짓 하는 거 그거는 이제는 그거는 바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는 다 보고 시민 단체들이 보고 네티즌들이 보고 온 세상이 보고 있거든요. 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원칙을 정해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5가지 축을 이뤄서 이런 아까 말한 수송보국이라는 중요 테마 가지고 이런 원칙들,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뤄서 어떤 바람직한 기업 문화가 생성되는 것이죠. 네. 자, 이것도 비슷한 건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기업 문화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사람을 중시한다는 거 많은 기업들이 얘기하죠. 보통은 한진그룹에는요 학원이 많이 있어요. 인하학원이 있고 정사학원이 있고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그렇게 학교를 많이 갖고 있는 그룹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를 중요하다는 건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조금 길었는데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아까 저희들이 거의 한 50년, 45년 이상 이렇게 많이 고객들의 이런 성원에 의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다 이거를 이제는 좀 나눠야 되겠다. 소위 말 CSR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CSR이라는 것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는 이제는요. 여러분 다 하시면 이 CSR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겨울 돼 가지고 여기다 띠두르고 연탄 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기업의 어떻게 보면 성패와 지속 가능을 판단 짓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나쁜 기업 한번 찍히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슨 커피야? 무슨 커피더라? 그거 무슨 사양 고향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무로한다 커피인가? 하여튼 그러면은 사람들이 삽니까 그거를? 거꾸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커피 농장에서 고생하는 애들한테 내가 이 커피를 얼마에 사면 또 도네이션에 가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매출이 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착한 일하면 더 돌아오거든요. 그런 개념.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른 경우인데 어차피 제가 글로벌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세계 보면요. 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그다음에 대형 박물관, 저 러시아 에르미타즈에 있는 상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즈 박물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럽의 아주 유럽 문화의 중심할 수가 있죠. 여기에 저희가 한국어 서비스 직접 뭐라고 해야 단말기를 가지고 한국어 서비스하는 거를 벌써 오래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가면 굉장히 자긍심을 느끼죠. 그 많은 작품들의 핵심적인 걸 우리말로 서비스해 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그런 글로벌한 사회공헌이라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요. 사실 저희가 입사할 때마다라도 또 이 해외 연수가 특전이었어요. 하와이도 가고 LA도 가고 막 약간 좀 노는 분위기로.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요새는 신입사원 들어오면 무조건 나무십으로 몽고 아니면 쿠부시를 가요. 아주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강한 모래바람 맞아가면서. 근데 거기 갔다 오면 굉장히들 뭔가 이게 힐링이 된다 그럴까요? 나름대로 하지만 이제 사막에서의 쏟아진 별밤 끝내준대요. 정말 쏟아진대요 별들이. 공기 너무 맑고
뭐 그런 걸 본다든지. 그래서 지난주인가 한번 갔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무도 심고, 또 LA 도시에도 나무도 심고. 그래서 이게 지금 원골에도 저희가 숲이 있고요. 쿠부치 쪽은 얘가 과거 여기가요 큰 강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 파면은 습기가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얘가 황사의 근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우리 기업이 거의 10년 이상 이걸 했어요. 이게 한두 번 하면 쉬운데 뭔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는요, 이렇게 뭐 돈을 많이 쓴다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재능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갖고 있는 재능을 나눔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쪽 부산 쪽도 우리 부산 사업본부에 주니어 공학 교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들이 어린이들 모아놓고 비행기 만드는 뭐 이런 것도 다 자기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천 공항점에 있는 그 영어 잘하는 학생들, 우리 직원들이 그 용인 초등학교라고 거기에서 직접 영어 선생님 직접 가서 서비스 해주고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대신 회사는 거기서 서포트 해주죠. 어느 정도를. 비용이랄지 이런 물자랄지 이런 거를 지원해주고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구촌에 어떤 큰 재난이 있다. 그럼 저희가 화물 재난을 그냥 수입하는 거죠. 거기다가 생수, 뭐 담요, 라면 해가지고 그냥 무료로, 그죠? 대만 지진이랄지, 저기 일본이 들어있었고 그런 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죠. 글로벌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어려운 데는 불원 철력 달려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사회 공헌하고자 아직도 부족하고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기부, 사회적 기업 책임에 동참하는 기업이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요거 한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봐서 우리 대한항공 유니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1969년도부터 입던 유니폼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화질이 좋지는 않은데 저게 축일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음악이요. 신승훈이 부른 로고송이에요. 제가 바뀌었는데 옛날 버전. 이게 이제 최근 유니폼. 제 14년도부터 14년 동안 파리 취항할 때 입었다 오시고 자 74년부터 16년까지 입었다.
자, 지금 유니폼 변천사 동영상 보셨고요. 나중에 하나만 더. 최근에 나왔던 우리 좀 꽤 인기 있는 광고 CF를 한번 보실까요? 최근에 하여튼 베트남 하나의 색깔로 정의할 수 없는 당신의 여행 계획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제가 여러 가지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아주 그 총명하고 밝은 눈빛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고요. 제가 서로 아직 대화는 안 했지만 뭔가 이게 좀 교감이 가는 그런 걸 느꼈고요. 뭐 이게 저는 아시겠지만 뭐 아실 거예요. 이게 뭐 비단잉어 코이 얘는 이렇게 작은 물병 안에 있으면 요 정도밖에 안 큰데요. 그러니까 어항 속에 있으면 한 8cm까지 크고, 근데 수족관이나 연못에 갖다 놓으면 한 25cm까지 큰답니다. 그런데 저 호수나 자연에서는 1m 20까지 큰대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 한계를 설정하면 그거밖에 안 큰다는 거죠. 자, 이거 아는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들어서 한번 봤더니 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1.2m짜리 야생 코아가 있어요. 코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거는 자기의 생각과 어떤 한계를 좁게 만들면 좁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크게 하세요. 크게 확 그냥 지구촌이 내 무대다. 인식의 지평 열심히 넓혀놓으면 일단 마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뭐 영어 단어 외우고 그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마음의 스펙을 활짝 열어야 돼. 그래야 열린 마음, 넓은 마음, 그래야 또 사람들의 이해폭도 넓고.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 마음이 넓다. 그 마음 넓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람 보면 얘기하잖아. 야, 쟤는 이렇게 쫀쫀하고 좁아. 그러니까 하여튼 무한대로 일단은 마음의 지평을 넓혀놓으면, 그리고 세상을 가슴에 안으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비단잉어 코이를 참고하시고, 코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더 아신 분들은요, 여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주어진데 자기가 크기가 작으면 그거밖에 안 크는 애야. 근데 무한대가 커지면 엄청나게 잘한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큰 포부와 꿈을 안고 성장하시길 바라면서 일단 앞으로 대한항공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의미에서 이제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벤트 시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이벤트 시간. 자, 여기 다 답이 있어요. 되게 쉬워요. 자, 1번입니다. 1번. 자, 제가 여기 여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을 아무래도 10개 문제니까 6대4로 하겠습니다. 6대4. 여학생 6명, 남학생 4명. 자, 대한항공 1번. 이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대한항공의 창립 연도는 1번. 아니, 이거 다, 그래도 아시지만, 에? 좀 준비한 성의상 1번 68년, 2번 69년, 3번 70년, 4번 71년. 가운데. That's right, exactly. 자, 보여주세요, 문제. 자, 공부하시다가 여러분 자료 많이 필요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8기가짜리 USB예요.
아니 근데 이게 사용법을 사용법을. 사용법도 알려드려야죠. 사용법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지갑에 넣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교수님 제가 하나 드릴게.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저기 남학생 드릴 거예요, 남학생.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총 항공기 보유 대수는 아니 근데 내가 번호를 줄게, 번호를. 자, 여기 일단 자, 앉으신 분. 1번 136, 2번 146, 3번 156, 4번 166.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제 여기 됐고. 자, 3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있는 나라 수는 저기야. 아니. 그 옆에 계신 여학생분. 번갈아서 해야지. 그냥 시간 다 답을 아시네. 사지선달 할 필요 없겠네. 아, 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시니까 제가 사지선달 안 할게요. 그냥 바로 아시는 분들은 바로 손을 들어주세요. 4번 대한항공의 총 직원 수는 자, 오른쪽. 에? That's right. 그다음에 이건 제가 불러줘야 돼요. 다음 중 대한항공이 원하는 인재상이 아닌 사람은 1. 진취적 성향의 소유자 2. 국제적 감각의 소유자 3. 성실한 조직인 4. 스타급 플레이어. 그러지 말고 누구 아까 누구 했지? 남잘차? 저 맨지.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것도 쉬운 건데. 자, 여학생입니다. 자, 6번. 대한항공의 미션은 영어로 누구를 할까? 누구? 가운데. 저기, 두 손 드신 분. 에? X, 뭐라고? 맞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남학생? 자, 이것도 사지선다입니다. 이번에 남학생 줘야지. 네, 남았습니다. 자, 한진그룹의 창업 이념은 이거 굉장히 까다로워요. 잘 들어야 돼. 자, 발음은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출 입국, 2번 수송 입국, 3번 수송 보국, 4번 수송 애국. 남학생? 이번에 남학생, 여학생. 아, 여학생 있지. 여학생, 남학생. 저 왜 오른쪽 앉아있는 남학생.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3개 나왔습니다. 3개.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쉬운 건데,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중 가장 큰 항공기는? 이쪽. 축하합니다. 네, A 살펴보기라고 말씀했어요. 잘했어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쉬운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2019년이 되면 대한항공 창립이 몇 주년이 되는가? 너무 쉬. 이거 너무 쉬.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어렵게 만들어 올 걸. 이거 너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대한항공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문제 너무 난이도를 쉽게 한 거, 어렵게 한 거, 쉽게 한 거 같아. 어떡하지? 남학생? 교수님. 여학생? 여학생.
어떡하죠? 어? 자, 저기 자, 있잖아. 일단 토익 1000점 이상 손 내리세요. 토익 1000점 이상 손 내리시고. 토익 1000점 이상 문제가 너무 어렵다 1020점. 이거. 다음 토익 80점 이하 손 내리시고. 다 내렸구나. 나 이거 있잖아. 이거 자,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교수님 정해주세요. 교수님이. 내가 못 정하겠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 어디? 아니, 여기 압출했잖아. 어? 여기 학생. 어?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거 어려운데. 저도 몰랐거든요. 내가 이거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자, 대한항공에서 취항하고 있는 장거리 난스톱 노선 중에서 가장 긴 노선은 어디? 다음 중 4개 중에 어디인가? 1번 뉴욕, 2번 파리, 3번 애틀란타, 4번 달레스. 달라스. 자, 자, 다시 한번. 1번 뉴욕, 2번 파리, 3번 아틀란타, 달라스가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4번 샌프란시스코. 근데 제일 먼저 손을 올렸기 때문에 저 남학생.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이도 높은 문제를 잘 맞출 줄 알았으면 좀 더 어렵게 할 걸 그랬네요. 어렵게 하고 선물도 많이 갖고 올 걸.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열기와 이런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을 이제 이게 말이 길어졌는데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대답이 충분치 않은 거는 나중에 제 교수님 통해서 돌아가서 충분한 데이터와 자료를 통해서 다시 피드백 해드릴게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질문은 1분 정도, 답변은 한 3분, 4분 이내로 해서 서너 개 정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해 주실 분 손 들고. 많은 항공사가 있는데 특별히 대한항공만의 강점이나 특별한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말의 강점이라고 말하는 표현이 여러 가지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에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의 상품 서비스거든요. 서비스는 뭐 재고가 없어요, 재고. 그죠? 서비스하는 소차는 일단 보관인도 안 되고, 이거는 판매가 안 되면 세트거든, 저희 상품은. 그러면은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기종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왜 뭐가 다르게 차별할 것이냐? 지금 말씀하신 분은 차별화 전략이거든요. 차별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든 결국은 다 비슷비슷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좀 차별하게 느낄 수 있는 서비스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기내에서 비행기를 타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서비스라는 거는요, 처음에 우리 용어로 seamless라는 말 써요. seamless. 뭐냐면 이게 중간에 이제 걸리는 게 없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처음에 대한항공과 접촉한 순간 예약 전화하죠, 콜센터에. 근데 불친절하다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고 나서 티켓팅을 하죠. 그 다음에 공항에 나오죠. 비닐 붙이고 비행기를 타고 그래야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도 장애했으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요, 그 부분에 어느 포인트마다 불편해도 꼭 거기서 컴플레인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의 강점이다. 그럼 우리 것이 좋은 것이 하는 것처럼 뭔가 우리만의 좀 나대지 않고, 그죠? 대한항공 같이 나름대로 좀 점잖으면서도 품위 있는 고품격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기내에서도 우리가 요새 한식도 많이 지금 퓨전을 많이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저가 항공사 같은 거, 미국의 사우스웨스트라는 것을 소위 파인 경영해가지고 막 카우보이 입고 막 비행에서 막 춤추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뭔가 점잖으면서도 상대방한테 깊은, 그윽한 줄 수 있는 그런 걸 원합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그런 50년이 가까운 항공사지만 계속 노력할 뿐이고, 우리는 한국적 정서에 맞는 은은하고 깊이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릴게요. 혹시 그 인사 담당하시면서 만나셨을 뭐 지방대생들만의 강점이라든지 기억 남으시는 특징 같은 거 혹시 근데 있으신가요? 저는 인사 담당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홍보 담당인데, 혹시라도 그 질문 하실까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저희 사무실에도 한 2명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 전체로, 우리 입사, 2014년, 우리 최종 합격한 신입사원 중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 20%, 아니, 기술직까지 한 35% 정도.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계를 여러분 인식을 깨세요. 처음부터 꿀리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절대 그거 따지질 않아요. 일단 들어오시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전혀 그거는 전혀 경력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이거 따지질 않는다니까. 와서 잘하고 열심히 하고 좋아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인식 왜냐하면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도 우리 110명 임원 중에서도 이 20명 이상이 다 출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위 말해서 핸드 계시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세요. 당당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비단이와 코이처럼 확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하세요. 꿀릴 거 없어요. 또. 예, 다음 질문. 네, 반갑습니다. 영어학과 재학 중인 네. 4학년 차승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진그룹이 길을 닦는 기업이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많은 대학생들 자기 길을 닦기 위해서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네. 이기광 상무님께서 생각하시는 20대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의 20대는 굉장히 우울했어요. 저 20대는 굉장히 우울했고 사실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자 제가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여러분이라면 제가 해보라면은 첫째는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몸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일단 또 마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 긍정적인 생각과 좋은 기운을 좋은 친구들로부터 많이 이렇게 받으시고 사람들이 그렇잖아. 이게 우울한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가을 되면 오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감기같이 왔다 가는 거. 그러니까 항상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항상 생동감 있는 느낌을 갖도록 하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도 그 경쟁 이야기를 하는 거 남들이 다 얘기한 소위 스펙이라는 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거는 수준은 본인이 더 잘하는 거고. 그렇지만은 그거를 자기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주위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래서 저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보면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요. 고객의 마음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원하는지 고객의 니즈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들은 상사의 마음, 저분이 많은 그 지시의 의도가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것이고 상사들은 자기가 그 우월적 지위를 위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과연 요새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우리처럼 과거에 이렇게 막 하면 된다, 뭐 이렇게 무조건 까라면 까라 이게 아니거든요.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또 그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 또 집에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을 잘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식의 지표를 넓혀서 쭉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회사 생활도 하시고 또 꿈을 이루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그죠? 또 자녀 낳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시대에 또 다중주적 인물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1순위 치는 거는 저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됐나요, 답이? 예. 20대에 우울한 분이 저 말고 또 계셔가지고 저도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예, 저기 이 학생. 저쪽 이 학생 할까요?
특강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어학과 이다현이라고 하고요. 혹시 대한항공이 생각하는 대한항공의 라이벌은 어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이벌 있죠. 적이 있어야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국내는 없어요, 국내는. 왜냐면 우리 한 번도, 왜냐면 그러려면요, 싸움을 하려면 등치가 비슷해야 돼요. 그쵸? 힘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정확하게 제 목표는 이제 80kg 이하가 목표인데 지금 항상 왔다 갔다 해. 80.4에서. 그러면은 제가 80kg짜리 하고 40kg 붙을 수는 없잖아요. 나보다 똑같던가 센 놈하고 붙여야 그게 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센 놈들은 루프트한자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우리보다 비행기 더블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골리앗 같은 거랑 붙어야죠. 그래서 그놈들 시장도 뺏어오고, 우리가 택 꼽아야죠. 국내는 없어요. 국내는 대한항공에 비견하는 항공사가 없는 걸로 오늘 혹시라도 정확하게, 어디를 알겠습니다. 모 회사를 생각했을 때 무시하게 자존심 상합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야, 마지막 남학생 하나 한번 받아볼까요? 남학생. 네, 남학생. 예, 남학생 먼저 한번 받아볼게요. 그럼. 예. 반갑습니다. 경영학부의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저 홍보 담당이시니까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이제 저희 나라로 오는 관광객들의 지금 거의 대부분이 중국인들이 차지하고 그 범위가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면 대한항공만의 중국 시장 전략 같은 게 있다면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차피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가 사실 중국 분들은 무시를 못해요. 우리가 그쪽을 계속 그분들의 그 마음을 얻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들이 의리를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제의를 통해서 영업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중국 현지에다가 뭔가 대한항공 굉장히 우리하고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 현지어 전략을 많이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에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우리가 기부를 한다든지, 그죠? 학교에다가 뭘 지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쿠부치 사막에다가 나물 심는 거 되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번, 그 다음에 은혜를 꼭 갖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봐야 돼요. 그 대신 단 배신하면 그게 끝장이에요. 끝장. 그 때문에 계속 중국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아직은 너무 싸다는 거죠. 그분들의 지갑을 열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수지 않고.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이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각 지점이 약간 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에서 계속 현지에 있는 사용원은 많이 활동을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많은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계속 좀 키워나갈 겁니다. 예. 아까 저기 여학생 손 들지 않았나요? 예. 네. 저희 한국에서는 라이벌 경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뒤따라오고 있는 항공사가 아시아나 항공사라고 보시면 에어 380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에서는 방 구조로 만들어서 호텔식으로 내가 진짜 호텔에 묵고 있는 듯한 항공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앞서 나가고 있는 대한항공으로서는 뒤 따라오는 아시아나가 전혀 두려우시지 않으신지. 안 두렵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보면서 일단은 왜 솔직히 얘기하면 또 경쟁이 안 되겠어요. 경쟁 부분이 있죠. 하지만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서 당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0 시리즈는 이미 끝났어요, 도입이. 그러면 그 다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 그리고 사실 그거는 고객들이 평가할 몫이에요. 우리가 정식하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기다가 지금 말하는 호텔 이거는요, 퍼스트 클래스에다가요, 이렇게 굉장히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든 거고요. 저희는 비즈니스 클래스 이코노미 수가 2층을 다 비즈니스 깔았어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하이엔드로 가겠다. 고급화 수요를 유치하겠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좋은 비행기를 보다 좀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고 다 전략이 틀려요. 항공사마다 그 시장에 적혀 있는 고객 수요층이라 다 틀린 거고 같은 비행기 갖다 하더라도 하고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이제 보잉 787이 이제 내년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그것도 고객들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제가 이 자리에서 또 아시아항공 되고 얘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 못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탑승해 보시고 야 그래도 뭐 아시아나도 이런 면은 좋다 하면 또 고객분들한테 좋은 평을 받는 거고요. 예. 우리의 대상은 라이벌이 없다고 자만이 아니라 보다 좀 크게 본다는 거죠. 이 좁은 그죠? 한반도의 작은 시장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일부는 뭐 경제한 부분이 있겠죠. 그냥 오만한 마음이 아니고요. 일단 좀 크게 보고 일단 비행기 대수라든지 우리가 동시에 맞는 것 사람들 하고 한번 상대를 해보고 싶은 거죠. 예. 당연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00%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요. 예. 네,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더 질문을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학과 4학년 조은경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대한항공에 오늘 말씀하시던 중에 그 아프리카 쪽 시황에 관련해서 지금 당장 흑자는 나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넓게 봐서 대기업은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투자라는 개념이 다 틀려요. 회사마다. 그러니까 저희라면 투자라는 거는 노선 개척이거든요. 노선 개척. 근데 노선이라 하는 건요. 특히 항공사에는 우리의 재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나라의 항공 권익이에요. 그러니까 항공 협정을 서로 맺어가지고 야 우리 이만큼 열어줄 테니 얼마 들어와라. 그 횟수가 노선이 정해져요. 철저한 기브앤테이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들어가도 그쪽에 줄 게 없으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그게 우선 국가 간의 항공 협정에 의해서 노선이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신청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선이 배분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노선 받은 배분 중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도 받아놓고 아직 행사하지 않은 노선도 상당히 있어요. 그건 아직 그 오픈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지에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현지에서 안 그러면 빈수요가 들어오니까. 아니면 또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화물은 이게 가면 일회성이거든요. 짐을 내리고 거의 빈 비행기로 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다른 데를 경유해서 다른 짐을 싣고 온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투자의 개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크게 보면 노선이로 또 투자할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항공기. 미래 항공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한 5년, 10년 내다보고 비행기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구매할 때는 그 항공사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도라든지 그런 걸 다 그 해외에 있는 신용기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요. 그 이제 그 신용에 따라서 신용이 좋으면 싼 이자로 운전을 해주거든요. 모든 항공사가 그렇게 해요. 장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업종상 외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외화 부채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전 세계 어느 항공사도 한 번에 그 A380 같은 것도 한 대 3억 5천만 불이거든요. 3억 5천만 불 얼마입니까? 수천억 되죠. 비행기 한 대가. 그래서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거는 그런 투자는 당장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배나 항공기는요. 미래를 그게 결국은 우리의 우리를 먹여 살리는 원천이 되는 거잖아요. 비즈니스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당장 어렵더라 하더라도 이거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것이 도입될 순간에 적절하게 돼야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80 같은 거는요. 우리가 그거를 IMF 때 주문했거든요. 다들 그럴 때 야 미쳤냐 저걸 왜 샀냐 비싼 거를 다 그거를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글로벌 경기가 되게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을 때 그걸 구매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사게 된 것이고 그것이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도입할 때는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장거리에서 노선에 투입할 수 있는 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미래를 내다보는 어떤 예측하고 운도 따라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게 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답이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자 한 분 모실게요. 예.
특강 잘 들었습니다. 대한항공의 꿈인 주은진입니다. 뉴스에서도 항공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최근 관광산업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이 안전사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대한항공 기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만 한 2시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내 일부러 이 얘기 안 하려고. 이게요. 자 그러면 요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지금 근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아세요. 보면 소위 말하는 대형 참사 있잖아요. 대구 지하철이라든지 세월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젊은 학생들 어디 어딘가 어디 MP 갖다 무너지고 뭐 어디든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건 나면 여러분들 그날 아침에 딱 신문을 딱 펼쳐 보시면 시커멓게 뭐라고 나옵니까? 예고된 인재였다. 자, 예고된 인재였다는 거는 그러한 대형 참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어딘가 숨어 있었다. 근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항상 그게 반복이에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우리 제가 그랬죠. 15년 동안 대한항공 사고가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노력을 했냐면 전 직원들이 야, 내 주변에 혹시 사고를 일으킬 만한 게 없을까라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제도가 있어요. 그 무슨 신고 제도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자, 조종사가 이제 어느 노선은 서울에서 LA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조종사가 착륙할 때 고도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조작을 해서 내렸을 때 모든 속도와 모든 퍼포먼스가요, 다 하나의 시스템마다 모여요. 그 다음에 그때 비행기의 어떤 속도, 뭐 쓴 기름의 양, 그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가 모여요.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우리도 운전할 때 이런 자기도 모르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자, 근데 그게 뭐 그렇다 사고란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잘못된 이상한 습관이 언젠가는 문제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거를 피드백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한 조종사의 약간 이걸 소위 말해서 unstabilized approach라 가지고 항상 비행기 사고는 주로 착륙할 때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사고도 아니고 우리가 뭐 국토부에다 신고할 내용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잘못된 관행이 언젠가는 문제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를 집어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담당자한테는 알려주고 그다음에 다른 동료 조종사한테 야, 너가 실명 공개는 않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고친다고요. 그것이 제도일 수도 있고 그거를 소위 말해서 문제 일으킬 수 있는 여지를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는 거죠. 예방하는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의식도 바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또 역으로 또 이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이게 점수를 쭉 테이블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전 직원들이 다 도달해서 그 대신 그런 사고 나지 않았으나 약간 불안했던 거 이건 깎여요 점수가. 이렇게 해서 뭐 한번 점수를 깎여요. 그렇지만 또 잘한 건 또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면 보너스를 받아요 100%. 좋죠. 근데 되게 힘들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만든 거예요. 나라에서 시킨 게 아니고 야 그러다 보니까 좋잖아요. 여기 열심히 해서 안전을 지키면 거기서 보상도 오니까 그게 뭐는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문화는 예방이다. 예방. 예고된 참사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요소에 있는 저해 요인을 사전에 집어서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해소한다. 피드백을 하고 공유를 한다. 전 직원들이. 그게 시간이 지나고 쌓이면 이게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뭐 걸기대에서 야 우리 앞으로 안전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답이 됐습니까? 예.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이게 이상무님께서 그냥 가셔야 될 게 아니고 또 다른 교수님도 만나 뵙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못다한 질문이 있다 그러면 스튜던트 플라자 세븐일레븐 맞은편에 종합인력개발로로 오시면 그 이상무님 뭐 꼭 더 못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메일 주소를 알려드린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10대 그룹이 저희 동서대학을 찾아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시작된 대기업 기업 문화 특강 두 번째 저희 동서대학을 방문해 주신 한진그룹의 이기광 상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 기업 문화 특강 두 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